저는 올해 대학에 입학한 20살 여학생입니다. 지금은 친구들과 캠퍼스를 거닐며 웃고 떠드는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제 안에는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과거를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저려오고 목이 메어오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는 건 전부 할머니 덕분이었죠. 저는 부모님과 함께 자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도시로 돈을 벌러 떠나셔야 했고, 저는 시골 마을에 남아 할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우리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초가집이었어요. 겨울이면 바람이 틈새로 스며들어 방안이 금세 차가워졌고, 여름에는 빗물이 스며들어 이불이 축축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늘 제 잠자리를 먼저 살펴주셨습니다. 춥지 않니? 이불을 더 덮자. 하며 제 몸을 감싸주시던 그 따뜻한 손길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할머니는 70이 넘은 연세에도 매일 새벽이면 어김없이 장터에 나가셨습니다. 해도 뜨기 전 어두운 새벽길을 손수레에 채소를 싣고 천천히 걸어 나가셨습니다. 굽은 허리와 거친 손, 휘청거리는 걸음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장터에 서 계셨습니다. 장터에 나가면 흙 묻은 채소를 다듬고 이웃들과 흥정을 하며 하루벌이를 이어가셨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면 지친 듯 한숨을 내쉬셨지만 집에 돌아오실 때는 늘 제 얼굴을 보며 오늘 있었던 재밌는 얘기도 하고 웃어주셨습니다. 저는 늘 해진 교복을 입고 낡은 가방을 메고 학교에 다녔습니다. 운동화 밑창은 해져 있었고 필통에는 오래된 연필 몇 자루만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반짝이는 새 가방과 예쁜 필통을 자랑했지만 저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놀리진 않았지만 그들의 시선과 속삭임은 분명했습니다. 쟤는 가난하대. 학원도 못 다닌대. 그 말들은 제 이름 뒤에 따라붙는 꼬리표 같았습니다. 그런 날이면 저는 집에 돌아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쌓인 울분이 터져 결국 할머니께 화를 낸 적도 있었습니다.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해요? 왜 남들처럼 예쁜 옷 하나 못 사줘요? 제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눈물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순간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깊게 주름진 얼굴이 더 쓸쓸해 보였고 금방이라도 눈물이 맺힐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미안하다. 아가. 이 할미가 오늘 채소 내다 팔면 새 옷 하나 사러 가자꾸나. 그 짧은 대답은 제 가슴 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새벽부터 장터에 다녀와 허리가 휘청거리셨을 텐데 제 투정을 다 받아내고 오히려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미안하다는 말 속에 할머니가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를. 그래도 할머니 곁은 늘 따뜻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외로움을 느껴도 집에 돌아오면 제 신발을 가지런히 놓아주시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밥상 위에 제 몫을 조금 더 얹어주시던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부족하고 가난했지만 할머니와 함께하는 그 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박하고 단단했던 일상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찾아온 병으로 산산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쯤 됐을 거예요. 그때부터 몸이 자꾸 이상했어요. 열이 오르고 기침이 멈추질 않았죠. 처음엔 그냥 감기겠거니 했는데 며칠씩 앓고 나면 또 쓰러지고 또 열이 나는 거예요. 할머니는 된장국 끓여 먹이면 낫겠지 하셨지만 차도가 없었어요. 결국 부모님이 급히 내려오셔서 저를 큰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검사를 몇 번이나 하고 난 뒤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얼굴로 부모님을 불렀습니다. 희귀병입니다. 치료법은 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됩니다. 치료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린 나이라 그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부모님 얼굴이 하얗게 질린 건 느낄 수 있었어요.
병실 복도에서 아빠랑 엄마가 서로 손을 붙잡고 울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부모님은 도시에서 겨우겨우 돈 벌어 살아가고 있었어요. 빚도 많았고요. 치료비 얘기를 들은 그날 밤 부모님은 복도 구석에서 고개를 떨군 채 말했어요. 이 돈을 어디서 구하지? 우린 방법이 없어. 저는 다 알진 못했지만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은 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갑자기 소식을 전했어요. 익명의 기부자가 치료비를 전액 납부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부모님은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그대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하고요. 저는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었지만 그날만큼은 안도했어요. 이제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제겐 전부였으니까요. 그 후 수술과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저는 조금씩 회복해 갔습니다. 밥도 조금 먹을 수 있었고 걸음도 다시 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제가 좋아질수록 할머니는 점점 더 지쳐갔다는 거예요. 밤마다 제 곁을 지키며 손을 잡아주셨는데 그 손에 힘이 점점 빠져갔습니다. 예전엔 단단하게 잡아주시던 손길이 어느새 떨리고 있었어요. 얼굴은 점점 창백해지고 기침 소리도 잦아졌습니다. 저는 그냥 나이가 많아서 그러신 줄만 알았어요. 할머니, 저 다 나으면 같이 시장 가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할머니는 늘 웃으셨어요. 그래, 같이 가자. 그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눈빛 속에는 지친 기운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제가 조금씩 살아날 희망을 찾는 동안 할머니는 조용히 기운을 잃어가고 계셨다는 걸요. 퇴원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들떴습니다. 이제 드디어 집에 간다는 생각에 밤잠도 설쳤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파랗고 밝아 보였습니다. 이제 할머니 얼굴을 다시 볼 수 있겠다. 그 생각 하나로 힘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병실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늘 제 손을 잡고 계시던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저는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왜 안 오셨어요? 아빠는 대답을 하지 않고 제 손만 꼭 잡았습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저는 초조하게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들녘에 봄꽃이 만발해 있었지만 제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가 치료받는 동안 할머니가 많이 지치셨단다. 결국 병원에서 쓰러지셨고 우리 곁을 떠나셨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요?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빠는 눈시울을 붉히며 흐느끼듯 대답했습니다. 그건 할머니의 마지막 부탁이셨다. 내가 퇴원하기 전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 충격을 받으면 회복이 무너질까봐. 끝까지 웃는 얼굴로 퇴원하길 바라셨던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적처럼 살아날 수 있다는 기쁨 뒤에 할머니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다니. 제 가슴은 너무도 아팠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그 빈자리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방은 이미 정리돼 있었습니다. 가지런히 접힌 낡은 이불, 구석에 놓인 해진 고무신, 켜져 있지 않은 라디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할머니를 증명했지만 정작 할머니는 어디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제 곁에 앉아 세상에 아직 좋은 분들이 있어. 내 치료비를 대신 내주신 분 덕분에 내가 살아난 거야라고 위로했지만 제 마음은 공허하기만 했습니다. 몸은 회복되었지만 마음은 깊은 상실감 속에 빠졌습니다. 할머니의 빈자리는 제 살 곳곳에서 계속 느껴졌어요. 새벽마다 들리던 발자국 소리가 사라졌고 장터에서 돌아와 들려주셨던 목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돌아와 신발을 벗어두면 그것을 가지런히 놓아주던 손길도 이제 없었습니다. 그 빈자리는 너무 커서 어린 저는 어떻게 채워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살아났다는 기쁨은 곧바로 할머니를 잃은 슬픔에 묻혀버렸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느덧 성인이 되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엄마 아빠도 지긋했던 가난을 벗어나 어느 정도 안정에 들어서던 시기였어요. 합격 통지서를 받아든 날 부모님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가장 먼저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 생각이 자꾸 마음을 울렸습니다. 입학을 앞두고 추적 검사를 받기 위해 다시 예전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 복도는 그대로였습니다. 하얀 벽, 반짝이는 형광등, 환자들의 발소리. 그 풍경 속에서 어린 시절 제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힘겹게 수액을 맞던 손, 침대에 누워 바라보던 창문, 제 곁을 지켜주던 할머니의 얼굴까지. 검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저는 원무과 앞에서 우연히 아빠와 이야기를 나누던 한 직원과 마주쳤습니다. 아빠가 오랜만이네라며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에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직원은 아빠의 오랜 친구였던 겁니다. 제게도 따뜻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던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아빠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말해줘야 할 것 같네. 사실 내 치료비를 낸 익명 기부자는 자네 어머니셨어. 절대 이름을 밝히지 말고 익명으로 처리해달라고 부탁하셨지. 그래서 서류에도 익명으로만 남겼던 거야. 옆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새벽마다 굽은 허리로 장터에 서 계시던 모습, 흙 묻은 손으로 제 밥그릇에 반찬을 더 올려주시던 손길, 그리고 제가 울면서 왜 우리 집은 가난해요? 라며 화풀이하던 날. 그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미안하다 하신 말씀이 또렷이 기억났습니다.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지만 사실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본인 몸은 쇠약해지면서도 제 목숨을 살리기 위해 평생 모은 돈을 다 내놓으셨던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멈추질 않았습니다. 직원분이 조용히 제 어깨를 토닥였지만 저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서 울부짖듯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미안해요. 제 목소리는 흐느낌에 묻혀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제 안에 쌓여있던 모든 후회와 사랑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번져 앞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할머니가 제 삶을 지켜주고 계셨다는 사실을요. 병원을 나온 저는 발걸음을 제대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아빠와 엄마도 말없이 제 곁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서로 눈빛만 마주쳐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결국 그날 우리는 곧장 시골 산자락에 있는 할머니의 묘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잡초가 무성한 산길을 따라 올라가자 작은 묘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아 묘비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꽃다발을 묘 앞에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끝이 떨려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눈물만 흐르고 목은 막혀왔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살아계실 때 단 한 번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못 해드렸어요. 늘 받기만 하고 화내기만 했던 손녀였어요. 이제야 말해요. 할머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제 목소리는 흐느낌에 묻혀 끊어졌지만 제 안의 회한과 사랑은 세상 무엇보다도 강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부모님도 제 옆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아빠는 묘비를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우리 모두에게 너무 큰 사랑을 남기셨습니다. 이제라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의 시선에 상처받아 울던 날 집에 와서 할머니께 화를 냈습니다. 할머니, 그때 왜 내가 할머니께 투정만 부렸는지, 할머니를 미워했는지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바람이 불어 나뭇잎을 스쳤습니다. 저는 순간 할머니의 손길이 제 머리를 쓰다듬는 듯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눈물 속에서 작은 위로가 전해졌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저도 할머니처럼 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등불이 되는 삶,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될게요. 할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요. 묘 앞에서 저는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품을 떠올리며 이제야 할머니께 진심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제 안에 켜진 등불은 꺼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저는 앞으로 살아가겠습니다.